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6강 PLS-SM의 구조모델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 모델링이라고 해요. 스트럭처럴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를 우리가 어,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론과 논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선행 연구를 우리가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선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잘 검토하면서 나에게 적절한 이제 우리 구조 모델을 내 연구의 주제가 되는 구조 모델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 연구를 잘 검토해서 우리가 가설도 만들고 그리고 구조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가 아닌 실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례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 연구,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 사례 연구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특히 기업 사례 연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정부기관이면 정부기관의 사례 연구도 할 수 있고,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의 사례 연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례 연구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판단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연구자의 판단은 연구자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인생 살이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구 모델로 만들고 또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연구자의 판단 근거를 통해서 구조 모델을 이제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원천도 있을 수 있는데, 기타 원천은 예를 들면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저 웹사이트 같은 웹사이트, 그럼 요즘에는 또 챗 GPT라고 있잖아요. 챗 GPT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구조 모델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 잠재 변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구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잠재 변수 간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잠재 변수, 즉 연구 변수가 중요한데 연구 변수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배열 순서를 이제 검토를 해서 연구를 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잠재 변수 간의 가설적 관계를 이제 결정해 줘야 돼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가설 관계를 결정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 모델 중에서 개념적 연구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 개념적 연구 모델이 바로 이제 구조 모델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 모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선형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구조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개효과 관계가 존재하는 구조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절효과 관계가 존재하는 구조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형적 관계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구조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항해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제가 어떤 정보를 서칭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계하고 또 고객이 서로 상호 이렇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항해 용이성하고 이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 항해 용이성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잖아요.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순서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기 쉬우니까 이제 어때요? 고객들은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충성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이제 배열이 결정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가설 관계로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내비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PU가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거를 우리가 가설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설 관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이제 가설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형적 관계만 존재하는 구조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매개효과 검증을 할 때도 이런 모형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PEU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직접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제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완전매개라고 이제 부르죠. 완전매개 모델이죠. 완전매개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매개효과 관계를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배열은 동일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얘가 얘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얘가 또 로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직접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배열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이제 삼각형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자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를 이제 선으로 이제 선행연구를 통해서 많은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연결될 수 있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좀 진행되었네.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서 가설을 설정하고요. 또 직접 효과도 이렇게 있는지를 검토해서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쪽 관계도 있네. 이게 발견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삼각형 구조로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계 결정이라고 해요. 릴레이션 결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력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구조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인데요. 먼저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도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겠죠. 사용하기 쉬우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사용 기간에 따라서 그럼 과연 달라질까? 이 사용 기간이 여기에서는 이제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연속형 조절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연속형 조절 변수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연속형으로 측정된 거예요. 사용 기간이 use 피리어드니까 이게 사용 기간이에요. use 피리어드 사용 기간인데 이 사용 기간이 연속형 범주형이 아니라 연속형 조절 변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변수의 관계를 한번 봐요. 보는데 이렇게 관계가 매우 높다, 하이다, 하이 코릴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변수가 관계가 깊다는 거잖아요. 매우 관계가 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매개 변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매개 변수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매우 깊다 그러면 이 업, 유스 피어리드는 뭐예요? 매개 변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으면요. 하위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고 아까처럼 이제 그 매개 변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연속형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이 두 변수 사이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요. 로우 코릴레이션이라고요. 이게 로우 코릴레이션 낮은 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변수와 이 변수가 서로 관련성이 없고 독립적인 어떤 변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use period 사용 기간이라는 변수는 조절 변수예요. 이때는 조절 변수가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즉, 이 조절 변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조절 변수는 수준을 가져요. 레벨을 갖고 있는데
이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수준, 뭐 또 평균 수준, 또 낮은 수준 조절 변수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값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이 PU가 로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이쪽 변수가 이쪽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매우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변수가 조절 변수고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력과 관계가 있는데 범주형 조절 변수인 경우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별이 있어요. 성별, 젠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룹 조절 변수라고 그래요. 젠더는 이런 경우에 그룹 조절 변수인데 범주형이죠. 이 범주형인 경우에 배열을 이제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남자 집단은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놔요. 스마트폰이 사용하기 쉬우니까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다 해서 선행 후행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자 집단도 마찬가지로 선행 후행 관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배열 결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배열 결정을 이렇게 하고 또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고요. 이게 배열 결정인데 이거를 이제 가설 관계로 연결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이제 요 남자 집단에 이제 요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가 여자 집단에 요것이 요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조절 변수가 이제 성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을 다중 집단 분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마트 PL에서 다중 집단 분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PLS MGA라고 그래요. MGA. 그래서 MGA 뭐의 약자냐면 멀티 그룹 어널리시스 다중 집단 분석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PLS SM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PLS MGA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중 집단 분석에서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이 그룹별로 집단별로 이 경로 개수를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쪽도 추정을 해요. 이거를 B라고 합시다. 그래서 남자 집단의 경로 개수를 추정하고 여자 집단의 경로 개수를 추정해서 다시 말하면 이 A-B가 뭐가 되냐면요. 남자 집단에서 여자 집단 경로 개수를 차감시킨 거잖아요. 뺀 거잖아요. 빼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거를 경로 개수 차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경로 개수 차이. 이 경로 개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의하면 이 경로 개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적이다, 유의적이다 그러면 이게 조절 효과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조절 효과가 있다. 근데 경로 개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비유의적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절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절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중 집단 분석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중 집단 분석을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게 남자와 여자 집단의 그 차이, 경력에서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각각 남자 집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여자 집단에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요 차이를 경력 횟수 A에서 B 뺀 거, 요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조절 효과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과 관계 결정이 조금 다른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조절 변수가 범주형일 때 우리가 배열을 결정하고 관계를 결정해서 결국은 우리가 경로개수 차이를 계산하고 이 경로개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또 강좌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성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세컨드 오더 컴포넌트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유계적 성분 모델 중에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라키칼 성분 모델, 유계적 성분 모델을 영어로 하이라키컬 컴포넌트 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HCM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계적 성분 모델은 약어로 뭐라고요? 유계적 성분 모델이다. 근데 유계적 성분 모델은 보통 1차 성분 모델을 보통은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라고요? 2차 성분 모델을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계적 성분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성분 모델까지만 우리 이제 스마트 PLS를 사용할 때 많이 허용이 되고 있고요. 3차, 4차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2차 성분, 2차 요인이 이거예요. 그리고 1차 성분, 1차 요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어떤 종속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고객 충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커스터머 로열티 이게 CL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2차 요인 모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변수들은 요거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가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설은 1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2차 성분 모델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모델로 구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설수가 확 줄어요. 가설수를 줄일 수 있어서 간명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하고 1차 요인 모델로 그냥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여기에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가설이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이렇게 가설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유계적 성분 모델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설수가 많은데 유계적 성분 모델을 구축하면 가설수가 어때요? 확 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설수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유계적 성분 모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 변수들이 여기가 형성적 측정 변수이고 다중공손성이 근데 측정 변수들인데 다중공손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중공손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이제 2차 유인 모델을 같이 이렇게 구축하면은 각각의 형성적 측정 모델에 다중공손성이 있었을지라도 관계없이 또 우리가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또 2차 성분 모델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성분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요인 모델이라고 돼요. 2차 요인 모델. 그래서 세컨드 팩터 모델이라고 2차 요인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시 또 고급편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고급편 스마트 PLS 4.0을 이제 강좌로 만들 것인데 한 1강좌에서 70개 강좌까지 개설될 예정이에요. 이 강좌 속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 2차 요인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16강 TLS SM의 구조 모델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